2007년 12월 24일, 미국 워싱턴주의 한 가족에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이날 그들은 모두 살해됐고 범인이었던 집안의 장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체포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열등감과 피해의식, 왜곡된 분노, 그리고 현실과 단절된 망상이 만들어낸 결말이었죠. 미국 워싱턴주 카네이션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2,000명 남짓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곳이었죠. 2007년 12월 24일, 이날도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눈이 산 위를 덮고 있었고 집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앤더슨 가족의 집 역시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디 앤더슨은 우체국에서 17년간 근무한 집배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몸이 아픈 주민이 있으면 우편함이 아닌 현관 앞까지 직접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웨인 앤더슨은 27년 동안 보잉에서 근무한 뒤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180cm의 키에 체구도 컸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몸을 낮춰 장난을 치는 유쾌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밤,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들 스콧 앤더슨은 학창 시절 운동도 잘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지만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에리카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장녀는 말타기와 춤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던 장남은 장난감을 들고 집안을 뛰어다니는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들 내외가 온다는 것에 주디와 웨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던 주디와 웨인이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셸 앤더슨.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가족의 문제아라고 여겼고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차갑고 아버지가 때때로 폭력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셸이 스스로를 늘 소외한 존재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빠인 스콧과는 어릴 적에는 매우 가까웠지만 그가 결혼한 뒤 그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아내인 에리카가 자신을 밀어냈다고 믿었습니다. 질투는 원망이 됐고 원망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미셸에게는 조셉 맥앤로라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조셉은 말을 더듬었고 대인관계가 극도로 서툴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운전 면허도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 게임과 채팅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했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미셸은 그를 현실에서 처음으로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트레일러 파크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창문을 검은 비닐로 가리고 이웃을 경계하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트레일러 근처로 오면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죠.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믿었습니다. 미셸은 보안 요원으로 일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조셉 역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미셸의 부모님 땅에 있는 트레일러로 옮겨 월세 없이 살게 됐습니다. 웨인과 주디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직장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로서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그들이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않자 웨인과 주디는 이제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미셸에게는 또 하나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녀는 오빠가 자신에게 4만 달러를 빚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돈만 받으면 자기가 월세를 낼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미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그 정도의 여윳돈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망상이라 주장했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속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이죠. 2007년 12월 24일, 미셸과 조셉은 권총을 챙겼습니다. 오빠의 가족보다 부모님 집에 먼저 도착한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에 앉았습니다. 얼마 뒤 조셉이 외인에게 말을 걸었고 그 틈을 타 미셸은 아버지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걸리는 바람에 발사되지 않았고 웨이는 갑작스러운 딸의 행동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조셉이 총을 꺼내 웨인을 쏘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향해 조셉은 한 발 더 발사했죠. 소란을 듣고 놀란 주디가 거실로 왔다가 총을 든 그들과 쓰러진 남편을 발견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냉장고와 벽 사이에 몸을 숨겼던 그녀는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지만 조셉은 방아쇠를 당겼죠. 부모님의 시신을 숨기고 주변을 대충 정리한 뒤 그들은 스콧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5시 무렵, 스콧은 가족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반기는 사람이 없자 그는 미셸에게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장실에 있다고 답하며 빌려간 4만 달러를 언제 갚을 거냐고 묻습니다. 스콧은 그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둘은 잠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셸이 총을 꺼내 그를 쐈거든요. 옆에 있던 스콧의 아내 에리카는 911에 전화했지만 조셉이 전화기를 빼앗아 부수는 바람에 연결은 몇 초 만에 끊겼습니다. 당시 911 센터 직원은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소리가 사람들이 파티 도중 다투는 것처럼 들렸다고 기억합니다. 에리카는 마지막 힘으로 아이들만은 이라고 말했지만 미셸과 조셉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질문에 미셸은 목격자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카들이 평생 상처를 입고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았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죠. 한편 조금 전 걸려왔던 911 전화 때문에 경찰이 웨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뚜렷한 신고 전화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잠긴 대문 앞에서 그들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주디의 절친이자 동료인 린다는 그녀가 출근하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자 린다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사망해 있는 이들을 발견해 신고했죠. 범행 이후 미셸과 조셉은 캐나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고 총을 버렸다가 다시 찾고 목적지를 바꾸는 바람에 시간만 날렸습니다. 결국 이틀 뒤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린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셸은 형사를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집안의 장녀인 그녀가 질문도 없이 침묵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돈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더니 끝내 범행을 인정했죠. 그들은 1급 살인 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에서 사형 제도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었고 결국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제이 인슬리가 주 전역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한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게 조셉과 미셸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네이션 마을은 지금도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질투, 금전 갈등, 피해 망상, 의존 관계,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날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따뜻해야 할 밤은 가장 잔혹한 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모두에게 슬픈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모든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